반갑습니다.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 이렇게 몸에 마이크를 2개를 달고 하는 건 처음이네요. 잘 들립니까? 네. 그래요. 이렇게 교양 과목이어서 와 보니까 학생들도 강의실에 꽉 차 있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 단과대에서 온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수업이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지금 오늘 알았는데 이걸 지금 녹화를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업 태도도 다 아마 녹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후배들도 이걸 볼 수 있고 뭐 이런 아마 취지로 이제 이걸 녹화를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이왕이면 좀 그 모양새를 잘 갖춰서 서로 간에 2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 되고 또 여러분 후배들도 이런 이 강의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소개받은 대로 저는 강의 전에 좀 제 소개를 좀 하면 여러분들을 그 5년 전만 해도 제자로 두었던 그런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위 받고 이제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KDI라고 하는 국제경구기관 혹시 들어봤어요? 예, 거기에서 한 근무를 좀 하다가 1996년에 여기 한양대학교 당시에는 상경대학 경제학과, 상경대학 경제학과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전임 강사로 시작해서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까지 여기서 승진을 자그만치 3번 했구나.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 근무를 했고 당시에 그래서 상경대학이 경영대학과 경제금융대학으로 분리되는 것도 봤고 그리고 현재는 우리 경제금융대학, 경제금융학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여기 출석부 보니까 우리 경제학과 학생들도 몇 명 와서 듣던데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한 1년에 한 2-3번 정도 한양대에 와서 강의할 기회가 생기는데 무척 반갑고 이 지하철 타고 내릴 때마다 옛날들 이 산을 걸어 다녔던 기억도 새롭고 해서 아주 올 때마다 즐거운 마음입니다. 과거에는 저 지하철 타면 이 안으로까지 안 들어왔었는데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들어와서 굉장히 편하게 학교도 올 수 있게 됐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발전 과연 가능한가 이런 제목으로 중간에 한번 쉬고 전체적으로 한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전체의 제목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 기술이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추석부 보니까 190명 수강 신청을 했는데 140명이 공대 학생들이더라고요. 물론 뭐 한양대가 공대가 워낙 세기도 하지만 공대 학생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강의 부탁을 받은 건 뭐 과학 기술 쪽에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아마 좀 총론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수업 2번째 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제 경제학을 공부한 저한테 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어떤 배경, 또 개념, 또 어떤 논쟁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 박재우 교수님이 생각한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충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학생 수가 많으니까 중간에 질문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적어놨다가 내가 강의를 4시 50분까지 꽉 채우지 않고 멀찌감치 일찍 좀 끝낼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코멘트도 해서 뒤에 한 20분 정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목은 좀 재미있게 하려고 과연 가능한가? 아마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뭔지 뭐 그동안 나름대로 나는 이런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런 학생도 있을 것이고 난 생전 처음 들어봤다 뭐 이런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분야를 이제 공부하는 연구하는 또 전문가들 또 이런 데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많은 또 시민사회의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지속 가능한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또는 뭐 대한민국에서 가능할까 아마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론적으로야 뭐 지속 가능한 발전 또는 뭐 녹색 경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과연 현실 경제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게 참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가장 큰 이유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 결국
이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데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들 누가 있죠? 뭐 소비자들도 있고 생산자들도 있고 정부도 있고 또 뭐 좀 더 나아가면 해외의 또 소비자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제 경제 주체들이 있는데 이 경제 주체들이 실제로 자기가 나는 어떤 선호가 있다. 나는 어떤 물건을 만들고 싶다.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 정부는 또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고 싶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생각들이 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차원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정부도 그런 좀 화끈한 정책을 별로 피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소비자들도 그렇게 쉽게 자기의 선호를 또는 뭐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효용 함수를 바꾸는 것 같지도 않고 기업들도 환경을 고려해서 자기의 어떤 생산 방식을 그렇게 열심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정부가 환경 정책을 쓴다고 하면 기업들은 반응이 어때요? 그런 정책 하지 마라 하면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이게 이제 기업들이 1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현실 경제에서 현실 사회에서 실현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강의 뭐 짧은 시간 동안 좀 그런 고민거리들을 내가 좀 제공을 해줄 텐데 여러분들도 그런 걸 들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나도 좀 생각도 해보고 관심도 있고 애정도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큼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들이 제공됐으면 한다 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제일 이제 그 큰 그림으로 보자면 아마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해를 하려면 여기 있는 대로 이 환경과 경제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출발점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내가 이제 몇몇 분들하고 쓴 교과서에도 뭐 이런 비슷한 그림이 나오고 있고 환경 경제학이라는 교과서 올해 나왔습니다. 올 2013년도에.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경제를 다룰 때는 이 좁은 의미의 경제만을 다루었는데 이 봤더니 경제 그 자체만을 봐가지고는 뭔가 좀 많이 부족하다. 2% 부족한 게 아니고 크게 보면 이게 뭐 20%, 30%, 50%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이제 공감대가 학계에서나 또 우리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결여되어 있냐? 이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의 역할 또는 뭐 환경의 역할, 생태계의 역할, 그 중요성 이런 것들이 상당 정도 기존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좀 무시되고 있거나 간과되고 있거나 학문적으로는 경제학에서도 별로 다루고 있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반성을 좀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자연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이쪽 화살표, 여러분들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상당히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까요? 자연이 경제 활동에 어떤 기여를 합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뭐 아직 어색해서 답을 안 하네. 뭐 땅이 있어야 공장을 짓죠.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죠. 또 뭘 우리가 확보를 해야 공장이 돌아가죠.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런 거 다 화석연료 이런 거 다 어디서 제공이 돼요? 다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것들이다. 또 기후도 굉장히 중요하죠. 기후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 어떤 게 있어요? 그렇지, 농업 뭐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추워도 농업하기 힘들고 너무 더워도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자연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대하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일부 경제학 학생들이 좀 있던데 이제 아마 학부 한 1, 2학년 정도 지나면은 뭐 미시경제, 뭐 경제원론 이런 거 배우면은 생산 함수라는 걸 배워요. 너무 쉬운 거지. 뭐 공대 학생은 다 딱 들으면 알 거야. 물건 만드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만드냐 이걸 표현해 주는 게 이제 생산 함수죠. 그 생산 함수의 생산 요소를 보통 두 개로 나타내요. 제일 간단하니까. 뭐예요? 두 개가 노동과 자본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처음으로 이제 생산자 이론에서 등장하는 얘기인데, 야, 잘 따져 보니까 과연 노동과 자본만 있으면 돼? 이거 좀 아니지 않아? 이런 이제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모형이 확장이 되면은 노동, 자본 플러스 뭐가 있겠어요?
뭐 원자재, 영어로 말하면 머티리얼, 그죠? 또는 에너지, 그래서 화석연료 이런 것들도 다 물건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래서 앞자를 따가지고 뭐 클램 모형 이렇게 불러요. K, L, E, M, 그죠? K는 자본, 캐피털, L은 노동, 그래서 레이버, E는 에너지, E, M은 머티리얼 이렇게 해서 클램 모형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데 이 자연이 제공해주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머티리얼도 그렇죠, 에너지도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또 사람들도 결국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죠. 먹어야 일을 할 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결국 그 농산물 다 어디서 얻어요? 자연으로부터 채취한다. 그래서 따져보면 자연 없이 과연 경제 활동이 가능하겠는가? 이게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도 있죠. 경제가 자연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있더라. 어떤 게 있어요? 경제가 자연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죠? 대체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게 많지, 그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환경 오염 이런 건 대표적이죠, 그죠? 과거에는 내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환경 오염 이런 말 잘 안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공해란 말 들어봐서 공해?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인데 그때는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뭐 함께 공적인 할 때 공자에다가 해롭다 할 때 해, 그래서 공해 뭐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뭐 많이 안 쓰고 오히려 환경 오염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결국 대표적인 게 경제 활동 결과 자연에 온갖 종류의 폐기물을 쏟아붓는다 이런 얘기지. 많이 쏟아부을 수도 있고 작게 쏟아부을 수도 있다. 많이 쏟아부으면 자연이 이거를 스스로 정화 못 시키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 가중되더라. 이게 이제 경제 활동이 자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경제 활동이 자연에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혹시 긍정적인 거 없을까? 경제 활동을 했는데 자연에 좀 도움이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과거에는 오염을 많이 배출했는데 적게 배출해. 그죠?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과거에는 그냥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를 가동시켰는데 이제는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그런 설비를 도입을 했다. 그럼 과거보다 오염 물질 적게 배출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뭐 배출을 안 하는 것보단 배출을 하는 거지만 과거보다 적게 배출을 하는 거죠. 또 대표적인 게 아마 산에 나무 심기, 조림. 어때요? 나무 심는 거는 누가 심어요? 동물들은 못 심죠. 사람이 심지. 사람들이 가서 심는단 말이지. 그래서 인공적으로 자연의 스톡을 산림이라고 하는 스톡을 늘리는 이런 노력들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면 자연도 경제활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경제도 자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좋게 해주고 좋게 받았으면 좋겠죠. 그죠? 자연도 경제에 좋게 주고 또 경제도 자연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러면 좋겠는데 불행히도 그동안의 산업혁명 이후에 한 250년 이상의 우리 근대화된 이런 경제활동의 결과를 보면 대체로 경제활동이 자연에 긍정적이기보다는 어떻더라? 이게 부정적이더라.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의 머리를 이제 아프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인식을 하게 됐는데 해결책은 아까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가 않더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도대체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거리가 있느냐, 왜 잘 안 풀리냐, 뭐 이런 얘기들을 사례와 더불어서 얘기를 좀 하겠어요. 제일 위엔 뭐가 있죠, 지금? 인간. 왜 여기다 인간을 갖다 붙였을까요? 이 두 개를 연결시키고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냐, 부정적 영향을 주고받냐, 결정적인 키는 누가 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이. 그렇죠? 아마 이거를 참 부인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제 혹자에 따라서는 생태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자연이 제일 크고 그 안에 뭐도 들어가 있다. 동식물도 들어가 있지만 인간도 그 중에 일부다. 인간 너무 나서지 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경제활동도 결국 자연의 일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크게 가장 큰 어떤 시스템으로 자연계 또는 뭐 생태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나는 경제학을 해서 그런지 우리가 고등적인 경제활동은 누구만 하죠? 동식물도 생존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고등한 차원의 경제활동은 누가 해요? 인간이 하죠. 그죠? 근데 그 인간이 하는 경제활동이 자연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 너무 큰 영향을 미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크리티컬한 인간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 이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결국 해법도 또는 망가뜨리는
그런 키도 역시 인간이 쥐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연, 인간, 경제의 이런 상호작용 이런 그림을 한번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그림에 입각해서 이제 강의를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죠. 지속 가능한 발전, 또 녹색 경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21세기의 경제 활동이 지향해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생각들을 별로 안 했던 것이 뭐 그렇게 생산 활동이 막 그 대규모로 심지어는 한 지역 또는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 다른 국가에까지 또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이런 환경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환경 오염은 있었대요. 로마 사람들이 뭐를 즐겨했죠? 목욕을 엄청 즐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가 가는 모든 식민지를 삼은 국가에다 목욕탕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영국에 뭐 연수나 이렇게 여행 가본 학생이 있는지 모르는데 영국에 가면은 런던에 좀 가면은 도시 이름이 베스예요, 베스. 영국 사람 바스라고 하더라고. BATH 이게 뭐예요? 목욕 이런 뜻이죠. 도시 이름이 목욕이야, 목욕. 가면은 이 로마 사람들이 그 영국을 식민지화하면서 과거에 오래전에 거기 봤더니 온천이 나오는 거야. 너무 잘 됐다 해가지고 그냥 이 저 온천을 해서 목욕탕을 크게 지었는데 지금도 그 유적지가 남아 있고 가서 보면은 야 2000년쯤 전에 여기서 이렇게 이런 수준의 목욕을 즐겼다니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보존이 돼 있어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목욕하고 나는 물이 이 저 강으로 흘러들어서 야 이거 강이 오염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헌이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런 걸 보면 과거에도 이런 환경 오염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왜 큰 문제가 안 됐을까? 그 규모나 양이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을 위협할 정도로 대규모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죠? 아마 본격적인 환경 문제는 아마도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도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에너지 사용량이 늘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그 환경과 경제의 어떤 충돌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중에 예의를 보여주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야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 또는 녹색 경제와 같은 이러한 방식의 성장 경로의 변화를 좀 우리가 거쳐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된 거죠. 자, 몇 가지 한번 예를 좀 들어주겠어요. 내가 이런 식의 특강에서 늘 드는 예들인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아마 기후변화는 들어봤을 거고 황사도 여러분 황사가 어디에서 어디로 오죠? 중국에서 어디로? 한반도로. 또 어디로? 일본으로. 심지어는 미국까지 간대요. 아주 미세한 입자는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간대요. 또 중국 말고 어디서 오죠? 몽골에서도 오죠. 그렇죠? 그래서 몽골, 중국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황사가 쭉 옵니다. 영어로는 에이시안 더스트라고 해요. 옐로우 더스트가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에이시안 더스트예요. 그래서 이 황사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게 중국 땅에서만 끝내면 좋은데 이게 어디까지 와요? 자기 나라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오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눈 뜨고 당하는 거죠, 그죠? 참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경제학에서는 영어로 transboundary pollution, 그래서 경계를 넘는다. 그래서 월경성 환경오염 이런 말을 써요. 경계를 넘는다. 이런 것들이 점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비단 뭐 중국과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북미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어요. 그래서 막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런 게 옮겨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 발생하는데 이게 훨씬 문제가 복잡해지겠죠. 한 나라 안에서 환경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게 나라를 넘어가면 힘들어요. 해법이 훨씬 어려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야 너희들 조심해 이런 얘기 쉽게 잘 못하죠, 그죠? 한다 한들 잘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좀 이따 좀 사진을 보여주겠지만 중국 땅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이 중국의 뭐 상해나 이런 막 그냥 100층짜리 건물 이런 것만 보지 않고 야 중국의 현실이 참 녹록지 않구나 이런 걸 좀 느끼고 싶으면 고생할 생각으로 중국의 이 변방을 좀 다녀봐요. 그러면은 야 중국 땅에 이런 곳이 있다니. 중국 땅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가 사막으로 뒤덮여 있죠. 그냥 가면 몰라요. 가봐야 돼. 근데 고생스러워 가기까지가. 뭐 비행기 탔다가 뭐 차 탔다가 여러 경로를 거쳐야 되는데 어쨌든 가보면은 이제 이 황사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여러분들 저
낙동강 페놀 사건 혹시 들어봤어요? 아마 이 중에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학생도 있을 거고 태어났는데 아직 아기인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몇 년도에 있었는지 알아요? 낙동강 페놀 사건이? 190명 중에 아는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것 같네. 1991년도에 있었습니다. 1991년도에 낙동강 페놀 사건이 나는 그때 박사과정 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은 상상도 안 되겠지만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문이 와. 한국에서 미국 대학 도서관으로 배달이 와요. 한 보름 걸려요. 그래서 그 한 보름 전에 있었던 뉴스를 물론 이제 전화하면 알 수는 있지만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을 엄청난 충격에 빠뜨린 큰 사건이었어요. 환경 사고였어요. 환경 오염 사고. 그래서 낙동강에서 있었고 당연히 어느 기업이 이 페놀이라는 이런 유독성 화학 물질을 잘못해서 공장 이렇게 돌리다가 이제 낙동강에 이렇게 버린 거예요. 30톤을 어떻게 흘러 들어가 가지고 이게 한 500만 명의 식수원을 오염시킨 당시로서는 전국을 아주 강타한 제일 큰 환경 사고였죠. 그래서 이 사건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환경 정책이 큰 전환을 가져옵니다. 나중에 다시 좀 얘기할게요. 아마 엑선 발데스는 잘 모를 것 같아. 이 얘기는 내가 좀 자세히 해줄게요. 그래서 결국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뭐다? 이 네 가지 공통점은 아까 앞에 그림에서 보여줬죠. 자연과 경제는 어떻게 한다?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순환한다는 것인데 이 네 개의 공통점은 이게 순환을 했는데 잘 안 돌아갔어요. 악순환을 했어. 악순환의 예들입니다. 앞에 두 개는 이 환경 사고를 일으킨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개별 기업에게 있죠. 경제 주체인 이 기업에게 있고 황사는 어때요? 황사는 주체가 누구죠? 하나의 개인 기업이라고 볼 수 없죠. 하나의 뭐 농민도 아니죠. 그죠? 어떤 기후적인 여건도 있고 또 경제 활동의 결과물도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문제죠. 그래서 한 국가와 다른 국가가 서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고 기후변화는 어때요? 말 그대로 전 지구죠. 그죠?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차원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자연과 환경이 서로 악순환하는 예를 보여주는 좋은 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엑선 발데스 한번 봅시다. 여기가 미국의 어디죠? 미국의 알래스카라는 주죠. 이게 19세기 후반에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로 팔았어요. 이 땅을. 이 엄청난 땅을. 당시에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가 미국에 팔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얼핏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이거 팔 때 미국 의회가 결국 이거를 통과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같으면 저 땅을 왜 안 사?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땅을 미국 의회에서도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대요. 1870 몇 년도에 이제 이 땅을 미국이 사게 되는데 단 한 표 차로 통과가 됐대요. 미 국무장관이 이 땅을 사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단 한 표 차로 가까스로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이 땅을 구입할 수 있었대요. 근데 많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왜 그런 버려진 땅,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돈이 없으니까 야 그 돈이라도 건지자 해가지고 이제 팔라고 내놓은 거고. 근데 그 당시에 국무 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Secretary of State죠. 국무장관이 이 땅은 지금 세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을 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결국 관철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잘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엄청 잘 산 거죠. 그때 이 땅을 얼마에 주고 샀는지 알아면 여러분 너무 놀랄 거예요. 720만 달러? 얼마예요? 720만 달러면 지금 화폐 지금 그냥 1대 1000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얼마? 720억? 아니죠. 72억이죠. 그죠? 껌값이죠. 말도 안, 물론 그 당시 화폐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값으로 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값으로. 근데 그 뒤에 여기서 뭐가 터졌어요? 여기서 석유가 터졌죠. 그죠? 또 뭐가 됐어요? 이게 이 항공에 아주 이 대권 이런 이 나중에 이제 비행기가 발명되고 막 이 대권 항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또 기지가 됐고 여기서 어업이 성했고 그리고 관광도 엄청나게 많이 되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은 또 각종 자원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국무장관은 정말 이 미국의 미래를 위해 엄청나게 잘한 결정을 한 거죠. 말 그대로 자기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땅을 구입하자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구입한 땅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름 유출 사고가 난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아랫부분 여기서 이제 이 배가 이게 이제 발데스라고 하는 엑선이라는 정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유조선인데 여기서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이 전체 지역이 다 망가지게 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름 유출 사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기름 유출 사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몇 년도에 있었죠? 연도에 약하네. 얼마 안 됐는데 이거는 몇 년도죠? 2007년. 2007년도입니다.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생, 뭐 중학교생 이렇게 있었을 것 같은데 2007년도 겨울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나는 여기 우리 경제금융대학에 이제 교수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우리 또 기특하게도 경제금융대학 학생들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당시 전국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태안에 가가지고 뭐 하자? 이거 기름 오염 이거 걷어내자 이런 운동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학생회가 중심이 돼서 버스를 대절을 해서 한 40명 정도 학생이 현장으로 갔습니다. 나도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같이 새벽에 떠나서 가서 기름을 이제 한참 걷어내고 하루 일하고 왔던 기억이 나. 그때 찍은 사진 지금도 갖고 참 보면은 상당히 기억이 새롭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갔더니 내가 참 한국 사람들이 참 너무 착하다고 느낀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와서 그 기름 걷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음식은 가져갈 필요가 없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음식을 막 해줘. 그리고 학생들 뭐 고생 많죠. 밥 먹어요 하면서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막.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참 다르다. 사실은 우리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할 책임은 전혀 없는 거죠. 누가 해야 돼요? 당시에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를 야기했던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사실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다 세이브한 거죠. 국민들이 스스로 가가지고 버스 대절해서 가가지고 자기 장비 가져가가지고 기름 걷어내. 우리도 가서 하루 종일 그렇게 스펀지 같은 걸로 기름 빨아들이는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했는데 여기는 뭐 그렇지 않았어요. 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엑선이 이때 유출된 기름을 다시 이제 청소하고 클린업 하는데 들어간 돈이 1대 1000으로 계산해서 1조 원이에요. 1조 원을 썼어요. 이거 걷어내. 왜냐면 당연히 엑선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금전적인 재무적인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결국 보세요. 뭐 이런 거 아마 인터넷에서 많이 이런 그림 봤겠지만 이런 많은 피해들이 당시에 알래스카에서 있었다. 이런 새들이 50만 마리 이상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생태계의 피해가 있었죠. 결국 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고리 중에 경제활동을 잘못하면 누가 피해를 본다? 생태계, 자연이 피해를 본다. 이게 이제 분명히 드러난 사실이죠. 이거 그냥 겉으로 클린업 하는데 4년 걸렸대요.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고생스러운 과정을 거쳤고 하여튼 기름띠가 뭐 해류를 따라 움직여가지고 뭐 이 띠의 길이가 2000km고 뭐 하여간 당시에 이렇게 보고서를 읽어보면 야 이거 잘못하면 정말 거덜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야기했던 큰 사건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생태계 파괴된 건 이제 파괴됐다고 하고 근데 이게 인간의 경제 활동도 크게 파괴시킨 거죠. 뭐가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어업이 안 되겠죠. 어업이 안 돼. 또 뭐도 안 돼요. 관광도 안 되겠죠, 그렇죠? 다 망가졌으니까. 해서 이 관광과 어업으로 먹고 사는 이 알래스카의 많은 주민들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 어때요? 기업이 잘못하니까 생태계가 피해를 입고 지역의 경제 활동까지도 초토화시키더라. 여기까지 왔죠. 동시에 그것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게도 피해를 미치죠. 아까 얼마 썼다고 그랬죠? 1조 원. 그 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미국은 하여간 그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뭐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사고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수습 과정이 굉장히 냉혹할 정도로 철저해요. 그래가지고 3조 원을 더 썼어요. 왜? 피해 보상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주민들, 관광업자들 이런 사람들 다 쓴 돈이 한 3조 원 더 썼어요. 4조 원 썼어요. 그걸로 끝난 게 또 아니야. 이 사건이 1989년도에 있었는데 1994년 5년 뒤에 알래스카 주법정에서 소송이 또 제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민들이 야, 그 정도 돈으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소송 건 겁니다. 소송을 걸었는데 원고가 주민들이 승소를 했어요. 승소까지는 좋아. 근데 그 다음이 내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얼마를 배상해라. 뭐 배상 금액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배상 금액으로 책정한 게 영어로 $4 billion 예요. $4 billion가 한국 돈으로 1대 1000으로 하면 얼마죠? 40억 달러입니다. 40억 달러. 얼마죠? 4조 원. 야, 이거 4조 원 썼는데 또 4조 원. 이 4조 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게 무섭더라고. 이 4조 원이 무슨 돈이냐면 1993년도 그 전해에 엑선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기름 팔아서 벌어들인 얻은 순수입, 당기 순이익의 총액이에요.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다 토해내라. 이런 어마어마한 판결을 내렸더라고.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에 페놀 사건 때 두산이라는 회사가 이 페놀 사건을 일으켰거든요. 두산전자라는 회사가. 사실 두산이라는 회사가 당시 우리 40대, 50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한국 프로야구가 몇 년도에 생겼는지 알아요? 요새 뭐 미국 유현진이가 있어서 요새 한국의 가장 유일한 그 즐거운 소식은 5천만이 다 좋아한 소식은 유현이가 추신수의 활약이라고 하는데 언제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생겼는지 알아요? 1982년이에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82년대 프로야구 원년이었는데 그때 출범한 팀이 총 6개 팀. 그 6개 팀 중에 하나가 오비 베어스입니다. 지금은 뭐죠? 두산 베어스. 네, 오비 베어스예요. 오비가 두산 계열사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오비가 당시 예상하기를 한 5등 정도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원년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피처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불멸의 투수로 알려진 박철순 들어봤어 혹시?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죠. 그래서 하여간 이래가지고 상당히 오비베이스가 그냥 또 서울 연고야.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미지도 좋고 그랬는데 이 사건으로 완전히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오비 맥주 불매 운동도 벌어지고 이런 이제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두산이 그 당시에 낸 배상 금액은 50억이 안 돼요. 다 해서 500만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50억이 안 돼. 근데 이 사건은 얼마? 4조 원 더하기 4조 원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물어내게 되는 상황이 됐고, 물론 그래서 이제 엑선은 절대로 그 승복 안 하고 계속 소송을 했어요. 소송이 한 15년 걸렸습니다. 몇 년 전에 끝났어요. 그럴 정도로 소송을 뭐 이제 마지막까지 연방 대법원까지 갔죠. 그래서 금액은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래도 많은 돈을 한 1조 원 정도를 배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 당시 논란이 됐던 게 금액을 책정했는데 그 사이에 이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사이 이자를 내게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보면 한 번 사고를 잘못 일으키면 생태계 망가지고 지역 경제도 망가지고 해당 기업도 이게 뭐 이미지가 너무 나빠진 거죠. 우리 두산이 그랬듯이 너무 이미지가 나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당시에 모든 언론들이 뭐 너희들 뭐 반성해라, 왜 소송 계속하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막 이런 얘기들이 그냥 사설에 막 실릴 정도로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 큰 파급력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이게 황사 그림들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또 황사가 이제 아주 올해는 최근에 2, 3년 별로 심하지 않더라고. 근데 한 2000년 초반 중반에 굉장히 심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실제로 그 황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하려고 당시에 중국에 갔습니다. 그때 기억나네. 그때가 2003년도니까 10년 전이네요. 그때 우리 여기 학교에 있었는데 첫 주 수업 빠졌던 기억이 나는데 3월 첫째 주에 갔거든. 그래서 열흘 동안 중국을 오지를 돌아다녔어요. 가장 힘든 곳, 가기 힘든 곳, 가기도 힘들고 막 가서 굉장히 고생스러운. 하여간 뭐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북경에서 이제 북쪽으로 한 기차를 타고 8시간 가면은 사막이 나와요. 한번 기회 되면 꼭 가보세요. 가면은 이런 땅이 이렇게 버려진 땅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일단 물이 없어 가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문가들 한 교수들 한 10명쯤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갔어요. 나처럼 이제 경제학한 사람도 갔지만 국제 정치, 기상학, 지리학 뭐 이런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이 갔는데 여자 박사님들도 한두 사람 갔어요. 근데 이게 야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
일단 밤 기차를 타고 갔어요. 밤 기차를 타고 쭉 갔는데 침대차야. 침대 기차. 처음 타봤어, 침대 기차를. 난 침대 기차가 보통 2층이면 3층이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약간 젊었어요. 간 10명 교수 중에. 그래서 나보러 제일 위에 가 타라 그러더라고. 3층. 3층 올라갔더니 밑을봤더니 한 5m쯤 위야. 근데 더 놀라운 거. 막아주는 이게 없어. 이게 없어요. 야, 이거 어떻게 자? 이거 어떻게 자? 그리고 이게 침대차라고 방이 이렇게 딱 막혀져 있는 게 아니고 막 사람들이 막 다녀. 중국 사람들이 언어 막 쓰면서 이게 뭐 막혀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같이 갔던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들고 간 가방을 조심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자는데 어떻게 조심해? 너무 좀 그렇더라고. 근데 그걸 8시간 밤새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죠. 뭐 몸에 딱 붙들고 그리고 제일 벽으로 붙어서 그래서 절대로 옆으로 구르면 안 된다.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럼 내가 황사 보러 갔다가 한국에 못 돌아온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밤 8시간 동안 겨우겨우 뭐 잠도 거의 못 잤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여성 이제 그 기상학 하는 분이 여자 박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중국을 자주 다닌 거예요. 이분이 우리나라 당시에 봤더니 이 황사를 연구해서 기상학 박사 1호더라고. 기상학으로 박사를 했는데 황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우리나라 기상학 박사 1호.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 하면 잘 되더라고요. 굉장히 잘 나가요. 그래서 뭐 막 이 분야 전문가로 굉장히 인정받고 잘 하는데 이분은 이제 중국을 많이 본 거야. 황사 이런 거 막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막 그 설비도 설치해가지고 황사 발원지에 이제 어느 정도 황사가 발생하는지 다 확인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자주 간 그래가지고 이런 침대차 타는 것도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혀 뭐 당황하지도 않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물이 없어요. 기차에 물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도 몰랐지. 근데 이 종이 물티슈를 여러 개를 가져오더라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화장 이런 건 아예 하지도 않고 그냥 물티슈로 얼굴을 싹싹 씻더니 갑시다 이렇게 막 하더라고. 그래서 야, 역시 경험이 중요하구나. 이제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식당에 들어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 갔더니 대야에 이렇게 물을 주더라고. 그래서 야, 손 씻으라고 주는구나. 고맙다 했더니 그 물이 나만 씻는 물이 아닌 거예요. 외국에서 특별한 손님이 왔다고 우리 10명이 그 똑같은 대야에 있는 물에다 손을 씻는 거야. 그것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자, 여기가 진짜 물이 없는 데구나. 그리고 2박 3일 동안 못 씻었습니다. 네. 나중에는 이렇게 게다가 황사 발원지니까 뭐가 날려요? 이 먼지 모래가 막 날리죠. 이 머리들이 나중에 한 이틀 되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먼지와 기름과 이런 게 다 하지만 머리가 빳빳해지는 현상. 이래가지고 이제 다 머리가 그렇게 서가지고 북경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게 호텔 욕탕으로 다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그런 곳이에요. 혹시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하면 갈만합니다. 아니 진짜 갈만해. 그래서 중국 땅이 이렇게 넓은 여러분 중국 땅의 면적이 이 남한의 몇 배인지 아세요? 혹시 이런 거 알아둬야지. 30배, 50배, 80배, 100배 어디에 가깝다? 94배입니다. 100배에 가까워요. 매우 크죠?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나라가 더 클까? 땅덩어리 크기로. 미국이 조금 더 큽니다. 조금 더 커요. 미국이 조금 더 커요. 그래서 미국이 전체 3위죠. 중국이 4위. 땅덩어리로. 우리나라는 80위권이에요. 80위권. 좀 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땅에 갔더니 하여간 이런 곳이 나타나요. 그걸 가봤더니 뭐 하여간 야 이게 뭐 아프리카 사하라냐 뭐 할 정도로 그냥 완전히 사막이 펼쳐져요. 그리고 이 북경에서 북쪽으로 가도 거기가 내몽골 지역이라고 하죠. 그 지역도 있지만 또 서쪽으로 가면 사막이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길 다 보고 나서 이제 이것으로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더 고생을 했어요. 그 서쪽으로 비행기 타고 한 3시간 가서 거기 란저라고 하는 또 공업 도시가 있어요. 거기 내려서 이제 이 버스 타고 북쪽으로 또 한 8시간 이 비포장도로 갔더니 또 나타나더라고 사막이. 그래서 여러 사막들을 이제 보고 왔어요. 하여튼 뭐 너무 에피소드가 많고 지금도 이제 같이 갔다 온 분들과 참 친한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내가 중국을 한 10번 이상 많이 갔지만 이때의 기억은 늘 새로워요.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뭐 하여간 일단 이 황사 현상은 두 가지의 복합체죠. 기후 조건이 어떻다. 너무나 건조하다. 비가 너무 안 와요. 두 번째 조건, 경제 활동을 마구잡이로 했어. 있는 나무 다 베어내고 그나마 있는 초지도 다 고갈시키고. 이런
잘못된 경제 활동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다 보니 땅이 이제 황폐화되고 바로 사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뭐 이 그냥 불에다 기름을 붓는 거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건조해서 취약한데 그런 와중에 경제 활동을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땅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 버렸고 이런 고온지대도 있고 이게 다 나무 심었는데 나무가 다 죽어 있더라고요. 일단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나무 심었는데 다 죽어 있어. 그래서 이게 전혀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은 산림 정책이구나. 그냥 과시적으로 심어놓긴 했죠. 그 다음에 다 죽어 있어. 말라 죽어 있어. 물이 없으니까. 이 땅이 좋은 땅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이 이게 고온지대인데 이게 영양소가 별로 없는 땅이래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있던 산이 아니고 바람에 날려서 쌓여가지고 생긴 산이래. 중국에는 우리보다 황사 현상이 심하겠죠, 그죠? 당연히 발원지니까 바람도 심하고 차곡차곡 쌓여서 오랫동안 쌓여서 생긴 곳이래요. 그 얘기 들으니까 자연이 무섭더라고 정말로. 이게 차원이 달라요. 하여간 중국에서의 황사는 너무 심각해서 한국은 뭐 황사 피해가 주로 어떤 겁니까? 너무 심하면 초등학생들 휴교 뭐 이런 정도죠. 학교 안 간다. 또 감기 심하게 걸린다. 또 뭐죠? 천식 뭐 심해진다. 이런 정도. 건강 피해가 주요. 건강 피해가 아주 심하면 비행기 못 뜬다. 백화점 안 된다. 백화점이 안 된 대신에 뭐는 잘 돼요? 홈쇼핑은 잘 돼. 이거는 검증된 거야. 실제로 당일에 홈쇼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황사 현상에도 위너와 루저가 있죠. 산업계에도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중국은 이제 갔더니 건강 피해는 피해로 치지도 않더라고. 중국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는 그냥 늘 거기서 사니까. 중국은 그냥 사람이 죽어요. 좀 심각하죠. 그래서 황사라고도 안 불려. 중국에는 황사의 종류가 3종류가 있더라고요. 심각한 황사, 중간치, 약한 황사. 우리가 보는 건 약한 황사가 더 약한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에 제일 심한 거는 한자로 사진폭이라고 불려요. 모래사자, 먼지 진짜, 폭풍할 때 폭자, 사진폭. 중국말로 사천바오. 이게 좀 사성은 안 되지만 하여간 사천바오라고 불려요. 그래서 모래 먼지 폭풍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휩쓸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한 60명 정도 한꺼번에 죽은 적도 있대요. 너무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막 이게 세게 오면 열차가 이렇게 탈선한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건강 얘기하다가 그냥 쑥 들어갔어요. 야, 한국은 건강 피해가 계산해봤거든. 추정해봤더니 몇 조 원 돼요. 계산할 수 있거든. 이제 경제학에서 그런 걸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 건강 피해를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해봤더니 작게 계산할 때 한 4조 원에서 많게는 막 한 7, 8조 원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그런 건 중국에서는 치지도 않는 거죠. 인명 피해가 나니까. 그래서 그럴 정도로 야, 이게 심각하구나.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나를 제일 우울하게 만들었던 게 앞으로 별로 나아지지 않을 거다. 중국 전문가, 우리를 이제 가이드던 전문가 얘기가 별로 나아지지 않을 거다. 이 얘기가 나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했어요. 한국에 고국에 돌아가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가 없는 거야. 가서 봤더니 이게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보고 왔는데 뭐 이렇게 사막에 아주 고운 모래에 이 미끄럼을 탈 정도로 이렇게 모래가 많고 거기 주민들은 이렇게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여기는 천안문이죠. 북경은 최근에도 이런 대기오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진대요. 참 어려운 것 같아. 대기오염 이런 오염 물질에다 플러스 황사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가서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북경 가면 이렇게 아주 모래가 그냥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여기 나도 있어요. 엄청 추워가지고 완전 무장하고 그냥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때 날씨가 영하 20도가 넘었어요. 사막이 따뜻한 데가 아니야. 3월 달에 갔다고 그랬죠. 무지하게 춥더라고. 추우니까 이 하얀 건 뭐겠어요? 눈이 와 있더라고. 눈이 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것도 뭐 좀 약간 새로운 장면이긴 했어요. 사막에 눈이 와 있는 장면을 보는 게. 근데 이 눈이 이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봄에 황사 현상이 적대요. 왜 그런지 알겠죠? 습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엄청 하니까 영하 20도가 넘는 이 추위에 가서 뭐 나름 사진도 찍고 설명도 듣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런 양염소를 많이 방목하면서 풀들을 다 이제 이 소진을 시키니까 사막화 현상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더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지는 스스로 자라죠. 비가 오고 하면은 스스로 자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재생 가능한 자원이야. 그렇죠? 스스로 자라니까. 적당한 비가 오고 가만 놔두면.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소비를 한 거죠. 없애버린 거야. 그리고 이 양염소가 특기가 뿌리채 먹는데요. 풀을. 이게 특기래. 싹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 놔두면 고갈되는 거죠. 그죠? 과거에 몽골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는 결국 양염소가 이게 제일 중요한 생산 수단이고 자기들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수단이었는데 이런 초지 관리를 잘 한 거죠. 어떻게 관리해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유목민이에요. 이따가 또 가. 언제쯤 가요? 고갈되기 전에 가는 거지. 몇 년 뒤에 돌아오면 다시 어떻게 돼 있어요? 풀이 자라 있는 거죠. 말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 거죠.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소위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자원, 우리가 공유 자원이라고 합니다. 공유 자원, 영어로는 commons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를 잘 관리한 사람들도 있고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나 집단들도 있어요. 중요한 경제학적인 연구 대상입니다. 성공 비결은 뭘까? 왜 실패했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중국 땅을 이제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들이고, 예. 여기가 마을 터래예요. 난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갔던 전문 사진 기자가 메이저 언론사의 사진 기자예요. 사진을 아주 잘 찍었어요. 그래서 나보러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나보러 좀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더라고. 나를 모델로 좀 찍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녔는데 어쨌든 이 마을 터가 다 사람들도 없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다 무슨 폭격 맞은 것 같더라고. 다 이분들이 이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농사를 질 수가 없어. 땅이 다 어떻게 됐으니까. 다 사막화 됐으니까. 다 이분들이 생산 수단도 없고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도심 빈민층이 되는 거죠. 큰 문제더라고. 또 한 가지 가서 보고 내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게 이 지역에도 오아시스 농업을 하는 거 있죠. 오아시스 농업이 뭐예요? 사막 가운데서 농업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주 집약도 높은 이런 공장을 지어요. 그래서 공장 안에 딱 들어가면 고부가가치 채소를 키워. 하이테크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굉장히 밀집도 높게 밀도 있게 이래서 막 이렇게 위로 자라게 하고 아주 상추도 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농업 생산 활동을 해요. 거기 가면은 굉장히 멋있어요. 야, 중국 기술력 좋으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막 거기 가보면 총리가 다녀간 무슨 오아시스 농업에 보고 막 이렇게 친필도 써 있고 이래요. 거기만 보면 괜찮아.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왜 그렇죠? 물 없는 곳에서 이런 고도의 밀집된 농업을 해야 되니까 지하수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끌고 와야 되는 거야. 근처에는 지하수를 다 끌고 와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농업하는 사람들이 농업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다 뭐가 되냐면 다 농업 포기하고 물이 없으니까 이 공장에 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장에 그냥 임금 노동자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먹고 살 수가 없어. 고기만 보기 좋고. 그래서 이거 보고 이런 게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전시 행정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어느 나라나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가서 참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됐어요. 네, 이런 사진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후변화 경제학 얘기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어요. 지금 얘기 여러분들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몇 가지 예들을 들고 있죠. 엑선 발데스, 낙동강 페놀, 황사,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이 네 개 공통점 뭐다? 경제와 환경이 악순환하는 예들이다. 이게 잘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서로 피해를 입고 주고받고 하고 있다. 이 예들이죠. 자, 이제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인 논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상당히 재밌어요. 몰라, 나는 재밌더라고 아주. 근데 여러분들 좀 흥미를 느꼈으면 좋겠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한번 쳐보세요. 구글이나 어디 가도 돼요. 스턴 리뷰라는 이 글자를 치면 보고서가 쫙 뜹니다. 스턴 리뷰라고 하는 뒤에 거 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원래 보고서 이름은 이건데 스턴 리뷰라고만 치면 돼요. 그러면 바로 보고서가 뜨는데 2006년도에 지금까지도 논쟁을 크게 제공하고 있는 이 유명한 연구 보고서가 한쪽에서 보면 페이머스한 거고 저쪽에서 보면 노토리어스한 거고 이런 평가는 갈립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 이 보고서를 둘러싸고 이제 경제학계에서 큰 논쟁을 이제 하게 돼요. 상당히 논쟁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길 내가 권하는데
이게 원래 원본은 한 700쪽 돼요, 영어로. 그래서 그거는 보지 마. 아마 내가 보라고 해도 뭐 볼 학생도 없을 것이고, 요약문이 있습니다. 친절한 요약문 40쪽짜리. 영문도 있고 국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문으로 볼 학생 영문으로 보고, 국문으로 볼 학생 국문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읽으면은 재미있고, 아마 여러분들의 시야를 뭐 답은 없지만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고민거리를 아마 제공을 해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 보고서를 둘러싸고 이런 자기 자신의 보고서를 옹호하는 스턴과 또 다른 교수들, 이게 다 유명한 경제학의 유명한 교수들이에요. 뭐 노벨상에 특히 놀다우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매년 노벨상 1, 2, 3순위에 꼽혀요. 노벨 경제학상 이럴 정도로 유명한 교수들이 이제 붙은 거죠. 예일대에서 이 논쟁을 했다고 해요. 2007년도에 보고서 나오고 몇 개월 지난 뒤에. 결국 이 그림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여러분 뭐 똑똑하니까 금방 이해는 될 텐데 Y축은 소득이에요. 소득. 뭐 1인당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소득. X축은 시간이죠. 이 시간은 좀 긴 시간이에요. 기후변화는 서서히, 그렇지만 뭐 최근에 서서히도 아닌 것 같아요. 하도 기후변화가 심각해져가지고 한 100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2100년? 원래 스턴 보고서는 2200년까지도 분석을 했지만 한 100년 정도 생각해 봅시다. 100년. 2100년이라고 생각하면 이 두 개의 성장 경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보고서에서 나오는 그림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위로 가는 이 그림. 그죠? 이거 보이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그림. 영어로 뭐라고 돼 있죠? Business as usual. 이게 뭐예요? 그냥 그대로 굴러가는 거. BAU라고 해요. 그냥 알아주세요. BAU. 그냥 그대로 굴러가는 거. 그대로 굴러가는 성장 경로 방식 이거. 그 다음 그 대안. 영어로 뭐로 돼 있어? Alternative. 대안이죠? 대안. Alternative. 그래서 이건 어때요? 처음에는 좀 이 소득이 낮죠. 그러니까 성장이 잘 안 된다는 얘기지. 갈수록 괜찮아져요. 갈수록 높은 성장을 부과하는 이 두 개의 대안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솔직하게 딱 그냥 느낌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성장 경로 아니면 대안 둘 중에 어느 쪽이 좀 좋아 보입니까? 응? 대안이 좋아 보여요? 어느 학생이 얘기한 거 이쪽에서? 누가 얘기했지? 아이 또 손 안 드네. 에이. 또 찍힌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맞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대안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지. 우리 후손들에게 책임 있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건 이제 굉장히 모범 답안이지만 그다지 솔직하지 않을 수 있는 답안이고, 또 한 가지는 글쎄 내가 이제 여러분 다 20대니까 앞으로 한 60년은 산다고 치면 60년 사는 이게 한 2070년까지 여러분 살 거 아니야, 그죠? 또는 뭐 70년 하면 한 2080년까지 우리 세대에 이런 때가 올 테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런 때가 올 테니까 나는 대안이 낫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후손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든지 아마 내가 여러분과는 딱 한 세대 차이가 나니까 그죠?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대안이 더 바람직하다, 더 좋다. 나한테는 더 와닿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스턴 교수는 이 대안을 옹호를 한 겁니다. 알겠죠? 이 두 번째 성장 경로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기후변화를 지금처럼 계속 용인을 하면 그대로 놔두면 두 번째 성장 경로를 절대로 갈 수 없다. 따라서 뭘 해야 된다? 지금부터 뭘 해야 된다?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 지구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스턴 교수의 주장이에요. 이 보고서의 주장이 그걸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성인이긴 하지만 지금 어떤 국가 정책이라든지 또는 뭐 기업의 의사결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세대는 아직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교육 소비자야. 그죠? 아직은 생산자가 아니고 나는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생산자이기도 하죠. 교육을 생산하니까 연구도 생산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의사결정하는 주체들 아마 대략적으로 세대를 보면 40대에서 한 60대 정도가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정도 나이의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 말로는 대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인 의사결정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BAU로, 이 방식대로.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별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강하더라. 이게 이제 상당히 괴리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현 세대와 앞으로 올 미래 세대 간의 선호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한 잠재적인 갈등이 형성될 소지가 매우 크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은 문제는 여러분들보다 다음 세대들은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정말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 세대들은 아직도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초에 할 수 없죠. 누가 다 해요? 지금 나와 같은 우리 세대들이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스턴 교수는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야, 그런데 먼저 태어났다는 게 자랑도 아니고 늦게 태어났다고 왜 불이익을 받아야 되냐. 우리가 좀 더 미래 세대에 대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그 놀드하우스 같은 교수는 비판을 하면서 그래, 같은 경제학자로서 당신의 생각은 가상하다. 그런 도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 좋은데 현실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결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현 세대는 미래 세대를 어떻게 한다? 영어로 말하면 디스카운트 한다. 미래를 할인한다. 미래에 대해서 지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게 사람의 엄연한 현실이다. 그걸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 그래서 한번 보죠. 그래서 결국 그런 얘기죠. 기후변화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성이 더 커지게 되는데 저 같으면 모르겠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강의를 우리 한양대 있을 때 했을 때는 기후변화 얘기 같은 거 하면서 뭐 나야 큰 피해가 없겠지만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런 피해가 한 2050년 이후 내가 뭐 글쎄 2050년이면 내가 87세더라고. 몰라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요새 같으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요새 여러분들 보면 기후변화가 좀 눈에 보이죠, 그죠? 벌써 재작년인가 서울에 큰 비가 와서 막 우면산에 그런 엄청난 피해도 일으켰고 뭐 여름에 또 너무 덥죠. 이번 여름도 어마어마하게 더웠죠. 이런 걸 보면 막 폭서, 폭염, 뭐 홍수 막 이런 현상들이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최근에는 많이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도 커지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야, 이러다 진짜 여러분 영화 투모로우 봤죠? 이런 일이 내가 살아있을 때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순간적인 두려움 이런 것도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기후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미래 세대의 문제만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이런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과학자들의 몫이긴 하죠. 나의 몫은 아니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과학자들 얘기는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유엔에서 이런 보고서가 꾸준히 나오는데 이 기후변화의 피해가 자꾸만 가시화되고 속도도 빨라진다. 생각했던 것보다 지구의 기온의 상승이란 것이 더 빨리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재 세대의 의사결정이 미래 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 근데 미래 세대는 아직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 물론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그죠? 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걸 수도 있지만 그럼 정치인들 보면 솔직히 기후변화 문제 같은 거 심각하게 다룹니까? 별로 안 다루죠. 말은 해요. 뭐 해외 이런 외국의 유력 대통령들을 보면 지도자를 보면 뭐 기후변화 문제 중요하다 얘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가시적인 정말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의사결정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정말 이산화탄소를 규제하기 위한 온실가스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느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배출권 거래제 들어봤죠? 탄소 배출권 이런 거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이에 이산화탄소는 계속 배출되고 있는 거죠. 세계의 공장인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계속 배출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몇 위일 것 같아요?
한국이. 북한 뭐 빼고 한국만. 10이 이내일 것 같아? 10이 바뀔 것 같아? 10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한 14위, 이렇게 15위 정도 되는데 GDP 규모로, 총량으로. 근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입니다. 엄청 세죠? 이건 뭐예요? 산업 구조가 뭐를 많이 배출하는 구조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구조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야, 최소한 이런 정책적인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건데 역시 그것도 매우 더디다. 매우 더뎌요. 뭐 중국은 이제 몇 년 전에 미국을 따라잡고 멀찌감치 앞서가고 있습니다.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속도를 늦출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계속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려하는 이 이산화탄소의 누적에 따른 기후변화 현상은 계속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국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이다. 이건 좀 전문 용어지만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내재적 할인율. 할인율은 그냥 미래를 얼마큼 깎냐, 얼마큼 값어치를 낮게 두냐 이런 거예요. 왜 내재적이냐? 이건 본질적인 할인율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고, 내가 쉽게 예를 들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에 뭐 그럴 만한 돈이 있으면 좋겠네. 여기 200명 학생들은 내가 각자에게 100만 원씩을 준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주는 것과 5년 뒤에 주는 것과 여러분들은 여기 200명 학생 모두가 다 뭘 택하겠어요? 당연히 지금 달라 이거죠. 왜 지금 달라고 하겠어요? 여러 답이 있을 수 있어요. 5년 뒤에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건 제일 쉬운 답이죠. 이거는 중학교 수준만 돼도 알 수 있는 답이죠. 근데 이건 답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그건 우리가 지금 생각지 말고 가정을 합시다. 물가 상승이 없는 경제예요. 그러면은 지금의 100만 원이나 5년 뒤 100만 원의 값어치가 똑같다고 생각해보죠 한번. 자,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성장도 없는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장도 없어. 그 얘기는 그 돈을 투자해봤자 5년 뒤에 100만 원이 120만 원 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장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화폐 가치도 똑같아. 그죠? 자, 그래도 지금 100만 원과 5년 뒤 100만 원 어느 쪽을 택하겠다? 그래도 지금이겠죠? 왜 그럴까요? 어떤 학생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전에 어디서는 교수님이 5년 뒤에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서. 이런 기발한 얘기. 이건 아니에요. 난 반드시 줍니다. 내가 내 외모를 보라고 내가 약속을 안 지키게 생겼나. 근데 어쨌든 그거 아니고 분명히 줘요. 그래도 학생들은 다 지금 달라고 그래. 왜 그럴까? 왜 그렇죠? 답을 모르는 것 같네. 왜 그럴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러면 5년 뒤에 달라고 하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지금 달라고 하죠? 투자해봤자 은행에 넣어도 금리도 없고 뭐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뒤에 안경 낀 학생 5번째. 돈 들어본 학생. 뭔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표정인데. 응? 그렇지. 저것도 기발했어요. 내가 좀 내재적 할인율을 설명하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뭐 내재적 할인율이 0보다 어떻더라? 크더라. 이 얘기를 하려고 좀 하는데 그냥 답을 그래 정답이야 맞아. 내재적 할인율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0보다 커서 그런 거죠. 왜 크냐 이거지. 왜 크냐? 왜 크겠어요?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시간을 선호하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시간 선호율 이런 말을 씁니다. Time preference rate. 시간을 선호한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시간에 대한 선호율이 개인적으로 다 좀 다를 거예요. 좀 선호율이 높은 학생도 있고 낮은 학생도 있고. 그렇겠지? 어릴수록 시간 선호율이 높을까 낮을까? 어릴수록. 이것도 답을 안 해? 여러분 조카를 생각해봐. 4살, 5살짜리. 시간 선호율이 높겠어? 내재적 할인율이 높겠어? 낮겠어? 높겠죠?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왜 보면 과자 주면 야, 내가 이 삼촌이 2시간, 3시간 뒤에 과자 2개 줄게 이래도 못 참잖아요. 지금 당장에 과자에 그냥
뭐 이거 바로 달라고 한 얘기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못 참는 거. 이거를 쉬운 용어로 전문 용어가 아닌 용어로 조급증. 영어로 impatience. 그래서 사람들은 다 조급하다. 이게 이제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실증적으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실제 시장에서의 거래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시간 내다 조급해. 그래서 값들이 0보다 크더라 이런 얘기예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그건 뭐 사람마다 교육 배경이라든지 뭐 가치관이라든지 다 다를 수 있지. 사회적 배경. 그런데 기후변화 문제를 가게 되면 이게 심각해지는 게 이제는 개인이 아니죠.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스턴 교수는 내재적 할인율을 0.1%로 잡았어요. 거의 0이야. 현재나 미래나 똑같게 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분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돼. 롤다우스 교수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야, 그건 당신 생각이고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다 해보면 내재적 할인은 늘 0보다 크다. 해서 제시한 게 2%, 많으면 3%까지.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0.1%와 2%, 3%는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100년 뒤의 소득이 지금 시점에서 계산해 보면 이거는 천문학적인 차이를 가져와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갈등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미래를 얼마나 우리가 디스카운트하냐. 한쪽은 0이다, 한쪽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질문으로 돌아가죠. 미래에 대한 책임성과 인간의 근시안적 속성.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할 거냐. 사실 뭐 우리 때도 나름대로 여러분 나이 때는 세상과 한국 사회와 한국 경제와 한국 정치에 대해 고민도 많이 했고 뭐 그렇지만 이제 또 지내고 보면 과연 우리 세대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나? 해왔나? 반성도 많이 돼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20, 30년 뒤에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우리 세대는 나 개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세대는 잘해왔나 지금까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후손은 기후변화 문제 하나를 가지고도 지금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줄이자는 것보다 적응 쪽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많아요. 적응은 뭘까? 기후변화는 일어난다. 이제 막을 수 없다. 그냥 거기에서 어떻게 생존할지를 고민하자 이거죠. 그것도 말 되는 것 같아, 그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적응하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의 이 기후변화 문제를 둘러싼 이런 논쟁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은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 탑이 혹시 어디에 있는 탑인지 알아요? 이건 이제부터 한국 얘기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기후변화 막 엄청 거대한 담론 얘기했는데 이제 한국 얘기 어디에 있죠? 이 도시에서 분명히 한양대학으로 유학 온 학생이 있을 텐데 이 190명 학생 중에 여러분들이 답을 안 하네 보니까 상당히 호기심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명도 없단 말인가? 전국에서 다 오는데 원래 이게 울산에 있는 탑이에요. 울산. 울산에서 한 명도 안 왔어? 울산은 혹시 안 가봤나? 여기 울산의 중간에 도시의 중간에 있는 뭐 가면 놓칠 수 없는 큰 탑인데 이 앞에 이제 이렇게 그 환에서 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은 뭐 이런 동상도 있고 뭐 이래요. 동상 앞에 비문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래? 비문에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제2차 산업의 우렁찬 수레소리가 동해를 진동하고 산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엔 국가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왜 안 멋있어요? 어색해요? 검은 연기란 말이? 네. 사실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검은 연기 뭐 환경오염을 부추긴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연도가 1962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 태어나셨거나 태어날 그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여기 보세요. 1962년도에 한국의 남한의 국민소득이 1인당 110달러 수준이었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지금은 2만 달러가 넘는 세상이니까 상상이 안 될 텐데 이게 이런 나라들도 훨씬 못 살았다는 거죠. 보세요. 프랑스,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필리핀, 가나, 스리랑카, 태국 이런 정도의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지금은 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발전을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공장 짓는 게
감동스러운 거죠. 연기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야 돼요. 안 나면 안 돼. 이 돌아간다는 게 뭔가 우리도 물건 만들고 우리도 소위 조국 근대화도 하고 먹고 살 수 있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의 메시지였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오랜 기간 동안 80년대 말 정도까지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소위 검은 연기의 시대였다. 우리나라의 환경의 역사를 보자면 압축 성장이 모든 시대 가치를 시대 정신을 지배하는 때였고 또 환경 보전, 뭐 에너지 절약 이런 것들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과 당시의 관점 많이 다를 수 있었다는 거죠. 동시에 아까 내가 조림 얘기도 했었지만 산림도 당시에는 엄청 황폐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30년대 황폐지 경기 여주라고 하네요. 이런 걸 보면은 산에 나무가 전혀 없는. 이거는 50년대의 경북 영일의 황폐한 산. 그렇지만 이제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조림에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죠. 2차 대전 이후에.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선배 세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거든 그렇게. 북한 봐요, 여러분들. 북한은 인공위성으로 찍으면 땅이 그냥 누렇습니다. 고동색이에요. 남한은 파래요. 산의 나무 때문에. 큰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 뭐 허울 좋은 무슨 주체 경제 이래 가지고 스스로 다 원료 공급한다 이래가 나무 막 다 베어낸 거예요. 남은 게 없어. 그러다 보니 농사도 안 되죠. 비만 오면 홍수가 나가지고 토지도 다 휩쓸려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 뭐 경제가 전혀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은 이런 상태로 전락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 산에 나무가 있다는 것이 이게 단순히 뭐 보기 좋다 차원이 아닌 거죠. 경제 활동과 엄청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인 거죠. 어쨌든 우리는 상당히 조림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렇지만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이건 내가 붙인 건데 흰 연기의 시대로 이제 바뀌었다. 검은 연기의 시대가 흰 연기의 시대로 바뀌면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었다. 이때부터는 이제 좀 단순히 그냥 무조건 성장 일변도가 아니고 페놀 사건을 겪으면서 이거 무섭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이거 강물이 오염되니까 식수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야, 이게 단순히 그냥 경제만 막 그냥 성장시킨다가 좋은 게 아니고 이 먹고 사는 게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한 거구나. 삶의 질이 중요한 거구나. 이런 얘기들, 이런 인식들을 이제 조금씩 갖게 된 거죠. 그 덕분에 그런 어떤 경제 정책의 정부 정책의 조금씩의 변화, 사회 인식의 변화 덕분에 나도 이런 공부를 해서 직장을 얻게 된 거죠. 이제 학위 받고 왔더니 마침 이제 연구소에서 이런 분야를 뽑더라고. 뭐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해서 당시 90년대에는 각종 환경 정책들, 경제 정책에 기반한 환경 정책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내가 그때 딱 그럴 때 KDI에 와가지고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정책을 펴면 환경 보존에 좀 더 기여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뭐 폐기물 정책, 수질 정책, 대기 정책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90년대에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다이내믹한 사회여가지고 한번 한다 그러면은 막 효과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막 시작하는 건 굉장히 잘해요, 한국이. 그런 건 참 장점인 면도 있는 것 같아. 일본은 좀 반대죠. 참 느려요. 그래서 잘 안 돼, 이게 뭐가 돌아가는 게. 한국은 또 빨리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지만. 쓰레기 종량제. 이 얘기는 내가 시간이 없지만 하고 가야 되겠다. 쓰레기 종량제가 1995년도에 실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 다 하죠. 스스로 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하시기도 하고 뭐 다 하죠, 그죠? 너무 익숙해진 이제 이게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이제 되고 있으니까 너무 익숙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어요. 요새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도 이제 하고 이러니까 당시에는 쓰레기 종량제를 한다는 게 너무나 새로운 거였어요. 야, 저게 뭘까? 왜 쓰레기를 버리는데 돈을 내야 되지? 딱 인식의 수준이 거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히 하지,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그런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밌던 게 그 당시에 이제 내가 학생들 쓰레기 종량제 우리나라 금방 시행됐다 막 이런 얘기 수업 시간에 했거든.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교수님 제가 하숙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봉투 사가지고 쓰레기 버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봉투는 없어지고 쓰레기만 남았어요. 누가 훔쳐간 거야. 쓰레기 버리고 봉투 훔쳐갔어.
이런 일도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모든 정책을 얘기할 때는 부작용도 생각해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 내고 쓰레기 양에 비례해서 돈을 낸다 이런 생각이 너무 없으니까 봉투 사가지고 쓰레기 버리라고 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무단 투기를 해요. 땅 파고 묻어. 함부로 태워.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적은 막 갑자기 쓰레기 발생량이 줄고 막 이런 통계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부작용이 있었던 거지. 눈에 보이지 않게 버리고. 그래서 막 CCTV도 막 그다음에 생기고 이런 거예요. 왜냐면 누가 막 함부로 버리는 것도 이걸 확인해야 되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쓰레기 종량제를 전 국토에 걸쳐 도입한 유일무이한 국가입니다. 놀랍죠, 그죠? 다른 나라 이렇게 안 해요. 뭐 기껏해야 뭐 주 차원, 뭐 도시 차원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날 한시에 그냥 전 국토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됐죠. 하여튼 이제는 많이 정착이 돼서 이제 과거처럼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봉투 사서 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때가 됐죠. 앞으로는 연기 없는 시대로 가야 되겠다, 갈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뭐 외국의 선진국들의 이런 도시들을 보면 우리 도시는 폐기물을 제로로 만들겠다. 그래서 사실상 배출량을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여러 정책들을 바꾸겠다. 이런 굉장히 아주 야심찬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런 정책들을 펴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유럽 여러 나라들 보면. 그래서 뭐 집을 지을 때도 패시브 하우징 뭐 이래가지고 에너지 절약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이런 태양광 시설 같은 거 설치를 하면 그렇죠. 일단 이런 화석연료 태워서 만든 전기를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단열도 제대로 하고 이래서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인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식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읽어보면 다 알아요. 아마 이 파일 여러분 다 나눠 가졌죠? 아마 나눠 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되니까 내가 뭐 뚝뚝 학생들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말은 쭉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될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이게 참 어려워. 왜냐하면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성장도 생각해야 되고, 사회 통합, 뭐 사회 발전도 생각해야 되고, 환경 보존 다 생각해야 되니까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80년대 이래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뭐다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고민하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경제학계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 사회학계, 정책, 또 공학, 자연과학 뭐 이런 여러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얘기를 생태학 물론이고 많이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누구나 받아들이는 공통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경제학계에서도 수십 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장 유명한 그 정의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뭐 그런 거 있죠.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우리 세대,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성장, 발전 뭐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거 외에도 뭐 무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되겠어요. 그만큼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라는 것이 유명한 이러한 경제학의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해줄게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좀 있어 보일 겁니다. 환경 쿠즈네츠 곡선 이런 정도 얘기하면 좀 뭐 안 해 이럴 거예요. 그래서 쿠즈네츠는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러시아 태생의 경제학자.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도 뭐 일찍 받았고 여러분 쓰고 있는 뭐 GDP 이런 거 있죠. GNP, GDP 이런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유명한 학자입니다. 아주 굵직굵직한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 쿠즈네츠 곡선은 쿠즈네츠 교수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쿠즈네츠 교수는 그냥 환경자 떼고 그냥 쿠즈네츠 곡선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생략하고 근데 후대 경제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환경에도 적용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 하면 Y축에는 오염이 환경오염 쉽죠? 환경오염이 있고 X축에는 소득이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결국 어떠한 성장 경로를 겪는 것 같더라. 애초에 성장이 없으면 애초에 그냥 원시사회는 어때요? 성장도 없으니까 오염이 있을 이유도 없죠. 그냥 살아가는 거야. 뭐 열매 따먹고 살아가는 거야. 공장 지어요. 아까 막 굴뚝에서 연기 나듯이. 성장이 돼. 그러면 어때요? 환경오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죠? 오염이 자꾸만 생겨.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순간까지 오면 그때부터는 성장은 되는데 오염은 오히려 반대로 꺾여서 줄어들 수 있더라. 줄어들더라. 여러분 여러 개 그래프가 있지만 이걸 봐주세요. 위에 세 번째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올라갔다 어떻게 돼요? 좀 있다가 내려가죠. 그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이게 핵심이야. 이게 바로 환경 쿠즈네츠 곡선 가설입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성장이 되다가 처음에는 오염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성장은 돼도 오염은 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 한국은 만약 이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앞부분, 뒷부분 아니면 정점? 정점 정도? 좀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오염 물질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 여러분 공대생이 많으니까 아황산가스 알죠? 그죠? 뭐 태우면 나와요? 석탄 태우면 나오는 거죠. 석탄 태우면. 이런 거는 가장 좀 전통적인 오래된 좀 후진적인 오염 물질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미 여기 와 있어요. 이제 이미 우리가 성장이 됐고 오염 물질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술이 다 됐거든. 그래서 뭐 탈황시설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게 있어서 다 걸러져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것들도 있지. 예를 들어 새로 생기는 화학 물질 이런 거 어려워요. 화학 물질이 막 온갖 뭐 종류의 플라스틱 뭐 이런 재료들이 막 개발되면서 모르는 화학 물질들이 막 유독 화학 물질 많이 생긴. 얼마 전에 뭐 불산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뭐 큰 사건 나고 그랬잖아.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성장이 되면 아직까지는 막 오염이 더 늘어나는. 왜냐하면 소위 이제 개발된 국가 이런 성장이 이루어진 국가들에서 새로 생겨나는 이런 그 물질에 따라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니까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 있다고 볼 수 없고 계속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Y축에 뭘 놓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목표는 뭐겠어요? 목표는 이제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성장도 성장대로 되고 환경오염도 줄고 좋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 모습이지. 이왕이면 더 잘 살게 되되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환경 쿠즈네츠 곡선 가설은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경향들이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들 사이에 있더라. 한 국가 내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그런 경향들을 보이더라. 뭐 이런 가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해가지고 지난 한 20년 가까이 많은 논문이 나오고 서로 논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런 가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성장 경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기억해 두세요. 환경 쿠즈네츠 곡선. 그래서 영어로 그냥 EKC래요. EKC 앞자 따가지고 EKC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그렇게 그냥 기억해 두면 아마 이 이상 쉽게 설명은 못할 것 같아. 누구 들으니까 그냥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넘어갑시다. 시간이 내가 약속한 시간이 3분 앞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다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갈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내가 이런 방향으로 이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다. 요 세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과제들이에요.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합시다. 첫 번째, 내가 제일 강조하는 것인데 어디 가서든 경제 정책을 녹색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론 환경부의 위상과 권한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니다. 국가, 정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처와 경제부처의 각종 경제 정책들이 녹색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경제 공무원들은 환경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환경 공무원은 경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아직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되고 많은 경제 정책들 뭐 아마 꼽으려면 거의 속하지 않는 정책이 없을 겁니다. 이런 정책들에서 좀 녹색의 마인드, 환경의 마인드, 지속가능한 발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이런 건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계속 성장을 했는데 오염물질은 막 엄청 발생해. 환경부는 계속 뒤에서 뒤치다거리 해야 돼.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에도 안 좋잖아, 그죠? 그리고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비효율적이거든. 애초에 정책 자체를, 경제 정책 자체를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방향으로, 환경 보존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와 환경이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제일 국가적으로 낭비도 적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괜찮은 세상도 물려줄 수 있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새로운 성장 어떤 동력도 발생할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일본의 성장 동력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있지 않냐, 에너지 혁명 쪽에 있지 않냐, 이산화탄소 감축 기술에 있지 않냐, 이러한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개발에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일본은 워낙 이제 고도 사회까지 와가지고 더 이상 새로운 거 찾기 힘들다. 그쪽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게 단순히 뭐 환경 보존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차원에서도 경제 정책을 녹색할 필요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앞으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여기서 쭉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 전기 소비 때문에 불편한 거 많죠. 그래서 막 이게 2011년도에 한번 9월달에 지금이 위험해요. 9월달에 날씨가 좀 선선해지거든. 그럼 정부도 또 방심을 해. 갑자기 근데 9월달에 더워질 수 있거든. 그게 2년 전 일이었어요. 그래 갑자기 9월달에 더워진 거야. 전기를 막 쓴 거야 갑자기 더우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선해서 더워지면 못 참잖아요, 그죠? 이미 선선한데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전기를 왕창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예비 전력률이 거의 바닥으로 간 거야. 그래가지고 순환 정전을 시켰죠. 정부에서 여기저기 막 끊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거야. 그게 이제 2년 전 얘기예요. 그 뒤로부터 여름과 겨울에 계속 이 블랙아웃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죠. 지난 여름에도 뭐 예비율이 몇 %다 이래가지고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막 산업부에서 국민 여러분 전기를 아껴 씁시다. 뭐 공장도 막 중간에 뭐 너무 많이 돌리지 마세요. 막 이런 식의 이제 캠페인을 해야 되니 이게 아직 이게 먼 거죠. 아니,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 규모와 수준에서 캠페인을 해가 전력을 줄이면 되겠어요, 이게? 경제 주체들이 알아서 가장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줘야죠.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전기값이 어떻다? 너무 싸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 싼 거예요. 조금 올렸다고 하지만 그것도 이게 비전이 없어. 그래서 뭐 10년, 20년 동안 전력 가격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없고, 뭐 갑자기 뭐 전력 대란 이러면은 정부에서 좀 올려. 왜냐면 여론이 좀 수그러지거든. 전기값 올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안 좋아하지, 솔직히. 그렇지만 대정전은 더 싫어하잖아. 더 무섭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야 이럴 때 좀 올려야 됩니다 하면 또 못 이긴 척을 올려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에 관계없이 10년, 20년 꾸준히 전력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금 뭐 일본의 원전 때문에 난리인데 원전 공급에 대한 프레셔도 줄고 전력 소비가 좀 누그러지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훨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걸 잘 안 하더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대한민국의 전력 정책은 이렇게 후진적이야? 솔직히 굉장히 후진적이거든. 참 후진적이에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더 심한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럴까? 공대생들이 특히 많으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렇다. 넘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나는 현재 정부 기준대로 가면 우리나라 원전이 막 앞으로 한 20년 내에 40기까지 가야 돼요. 것 같아. 아니, 나는 뭐 원전 극단적인 반대론자도 아니지만 좀 적당히 해야지 이게. 지을 데가 없어, 지을 데가. 너무 앞으로 너무 사회적 갈등이 심해질 거예요. 계속 원전을 지으면은. 지금도 이 해안가를 삥 둘러서 계속 원전을 짓고 있거든요. 계획도 돼 있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전력 소비가 늘어나면 대안은 원전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원전이 싸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원전이 싼 거는 공급할 때만이죠. 그 뒤에 이제 이거 다 원전 수명 다 한 다음에 이거 처리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 얼마 들어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서 무조건 공급이 아닌 좀 수요 쪽에서 조절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디죠? 순천. 순천에서 온 학생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여기가 나도 몇 번 가봤는데 참 이런 게 이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도 살리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10년 동안에 관광객 여기 잘 안 보이네. 10만 명에서 295만 명, 30배가 는 거예요. 근 30배가. 근 30배의 관광객이 순천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왜? 생태 관광하러, 잘 보존된 자연 보러. 그러다 보니 지역 경제도 좋아지고 순천시의 재정도 좋아지고 이런 걸 우리가 윈윈이라고 하는 거죠. 환경도 좋아지고 이런 거 하자. 이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습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 쉬웠겠어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여기 뭐 식당들, 모텔 뭐 이런 거 다 밖으로 다 빼냈거든. 어렵지. 아니, 당장 못 사는데 이런 거 드러내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게 이제 주민들의 이제 불만이었죠. 그렇지만 다 이걸 해내니까
이젠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좀 깨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기업은 넘어가고 기업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마지막 장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자, 이 두 사람의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둘 다 영국의 경제학자입니다. 누굴까? 농업 생산과 인구 증가의 사이의 갈등을 얘기한 멜더스, 그죠? 멜더스고 이거 한 100년 좀 지난 뒤에 또 이 후배 경제학자인데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 유명한 케인즈. 잘 아네. 그래서 멜더스와 케인즈예요. 왜 두 사람을 보여주느냐? 멜더스는 미래를 어떻게 봤을까? 장밋빛이 아니라 회색빛 내지는 검게 본 거죠. 매우 우울하게 본 거야. 미래는 어떻다? 먹을 게 없어서 죽거나 겨우겨우 살아간다. 영어로 subsistence level. 가장 생존에 필요한 정도만 살고 간다. 매우 우울한 거죠. 물론 전 세계에 빈곤 인구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식량 생산이 인구 증가를 뒷받침해주지 못하지는 않죠. 지금 너무 비관적으로 봤어 세상을. 반대는 여기 케인즈예요. 케인즈는 뭐 여러분들 이제 이 대공황 시절의 어떤 정부 재정 정책, 뭐 지금도 케인즈 정책은 많이 유효하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케인즈는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1927년도에 논문을 썼는데 이런 예언을 했어. 이건 뭐 학술적 논문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100년 지난 뒤에 전 세계의 빈곤은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래서 100년 더하면 1927년 더하기 100은 얼마죠? 2027년이네. 얼마 남았어요? 14년 남았네. 전 세계 빈곤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죠? 여전히 빈곤 인구 많습니다. 그리고 절대 인구는 늘어나죠. 사실은 이런 중동이나 또 인도나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빈곤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보면 참 기가 찰 노릇인 게 많죠, 그죠? 이런 사회 문명 이런 보면 내가 여러분들이 들으면 참 너무 충격적일 텐데 실제로 이런 어떤 나라 개도국 이런 나라들 중에는 집 근처에 우물을 파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멀리 물 길어가지 않고 깨끗한 물을 마을 근처에 파서 너희들 도움 주게 해주겠다는 국제기구의 이런 도움을 싫어한대.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물 길어오는 역할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가정에. 남편이 하지 않고 주부들이 하는 거야. 부인들이 하는 거예요. 남편들 입장에서는 부인들은 노동력이야. 일을 자꾸만 시켜야 돼. 그래서 멀리 가서 물을 길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까이에서 우물에서 길어오게 하는 거 싫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들이 그런 우물 우리 좋아하지 않는다, 싫어한다 이렇게 거부를 한대요. 우리의 가치관으로 좀 생각이 힘들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대. 남편들이 싫어해서. 참, 이거 도대체 어떤 생각일까?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빈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더 쉽지 않구나 생각을 할 텐데 이 케인즈는 빈곤 없다. 뭐 삶의 질이 막 몇 배씩 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너무 낙관적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의사결정을 해야 될 사회 중추 세력이 됐을 때 그 미래를 장밋빛으로 볼 건지 또는 회색빛으로 볼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지금부터 하면서 세상은 어떻게 굴러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의식을 취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본다면 아마 조금이라도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했어요. 내가 시간을 40분에 끝냈어야 되는데 50분이네. 1분 남았네. 질문 한 사람만. 질문 있어요? 이 분위기에서 질문할 수도 없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늘 친정처럼 생각하는 한양대학교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졸업해서 사회에 좋은 역할 많이 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